제가 형사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핏자국들이 막 이렇게 낭자해 있고 이런 거는 처음 접해 본 거거든요. 제주도 남쪽으로 약 138해리 그 싱가포르로 이동 중인 상태였는데 아침 8시에 실종자가 당직이었습니다. 당직이었는데 실종자가 당직을 내려오지 않으니까 방에 가보니 피가 낭자해 있고 시신 자체가 없고요.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실종이 돼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선내의 수색은 전부 다 했죠. 근데 선내에서는 그 실종자가 발견되질 않았죠. 그러니까 피의 양으로 봐도 그렇고 누군가 이분을 옮겨서 뭐 바다에 유기를 했다든가 뭔가 다툼이 있었을 것 같은데 딱 그 방 안에만 그렇게 돼 있고 옮기고 뭘 하더라도 핏자국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복도에는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는 거고 그 현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 이동시킨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디로 사라졌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원이. 핵심은 범죄 현장 재구성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 행위가 이제 어떤 게 있으니 가격 행위가 어떻게 가격당해서 어디에 사망을 했더라. 이런 이제 범죄 현장 재구성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혈흔 형태 분석 그 특유의 이제 방법론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혈흔 형태를 이제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생성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고 종합을 해서 행위를 이제 추정하는 기법을 쓰는데요. 그런 방법론에 따라서 얘 혈흔의 형태를 하나하나 이제 분석을 합니다. 살인을 하고 도주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많이 되는데 이 흡수율은 이렇게 많은데도 사라졌다. 네, 일반적인 그 타살 사건하고는 안 맞아요. 피가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데 그런 이제 가격 시에 어떤 비산 혈흔이 이제 전혀 이제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원론적인 관점에서 사건을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느냐. 모든 혈흔을 봤더니 가격에 의한 이제 혈흔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거냐.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분출되는 사이에 혈흔이 이제 보이는데요. 꼬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굉장히 길게 이제 꼬리가 이제 막 흘러내리는 게 있는데요. 이 흘러내린 형태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그 혈관에서 분출되는 혈흔의 어떤 고유한 특성입니다. 지금 피 묻은 카트칼이 있는데요. 카트칼로 그었을 때 이 분출되는 이제 혈흔입니다. 네, 그 비산 혈흔의 발열 부위를 이제 추정을 하려면은 그 각도와 방향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실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혈흔이 어디서 이제 발열되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줄 연결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작점은 바로 비산 혈흔이 이제 시작점입니다. 혈액이 이제 충돌하게 되면은 충돌 각도 방향과 충돌 각도를 할 수 있고 역으로 이렇게 꺾게 되면은 그 궤도를 재구성할 수가 있죠. 충돌 각도와 방향 각도를 계산해서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혈흔들이 대략 이쪽 부위에서 이제 수렴이 되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출혈 부위가 이제 여기라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손목이 여기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분출된 혈흔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손목이 분출된 이후에 행동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이제 침대에 눕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마십니다. 절반 정도 마신 다음에 그다음 침대 옆에 있는 책상에 이렇게 가지런히 놓습니다. 두 발을 모으고 가지런히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 의자가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면대로 갑니다. 손을 이제 씻은 다음에는 위에 이제 수건 수납장에서 그 수건을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감고요. 감은 다음에는 침대 그 벽면에 있는 조그만 이제 통문이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제 나가고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잠재혈흔 검사의 루미놀 검사 결과 혈흔 양성 반응이 보였습니다. 쪽에 피 묻은 이제 손으로 여기 접촉을 한 후에 빠졌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렇게 우회전을 해서 상대 차량이 이 시점에 좌회전을 했네. 그래서 가속을 하면서 각자 봤는데 충돌 직전에 상대 차량 쪽으로 조향까지 하네. 가상의 기준선을 만들고 이 시점을 특정을 하고 상당히 조향을 하면서 갖다 박는구나.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여유로웠을까? 이 시점에 차로로 진입을 했고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초. 반응 시간 0.8초를 고려했을 때 2.2초 정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속을 하고 충돌 직전에 상대 차량 쪽으로 조향을 하면서 갖다 박는구나. 고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이게 전형적인 보험사기 수법인데 지난 2019년 8월부터 2년 동안 강남 일대에서 87차례에 걸쳐 보험금 5억 3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 92명을 검거하고 보험 사기 의심을 피하려고 28개월 된 딸과 아내까지 동원한 범행도 3차례나 됩니다. 이전에는 그 운전자 한 명이 상당히 많은 사고들을 내고 다녔었는데요. 지금은 친구 간에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들끼리도 공모를 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SNS 상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서로 이제 그 공모를 해가지고 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범죄 사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서 감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키는 한 74cm 정도 됐었고요. 체중은 한 7.5kg 정도 나갔습니다. 일 년 조금 덜 된 11개월 정도 되는 정도에서 평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런 상태로 발견이 됐어요. 얘는 혹시 뭐 태어날 때 뭐 기형이라든지 아프거나 욕이 끼어있다는 거죠. 머리가 엎드린 상태로요. 머리가 이렇게 서 있고 뭐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차갑지만 너무 보드라워요. 살아있는 애기랑 똑같이 보드라워요. 그 느낌이 손에 느껴지니까 그때는 마음이 무겁죠. 그 매트리스 위하고 쿠션 그 사이에 머리가 박혀가지고 여기 딱 고기. 경막 및 출혈이라고 뇌출혈의 일종이 있었습니다. 전신에 다른 데에 크게 뭐 멍이라든지 상처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지만 그 출혈이 생겼다라는 자체만으로 사고성으로 떨어뜨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대의 상황이 있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렇게 각진, 뭐 뾰족함 이런 데에 부딪힌 거라면은 피부가 뭐 찢어진다든지 이런 형태가 좀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없는 걸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의 외력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예, 완전히 하얀 거는 뼈고요. 뼈보다는
좀 더 어둡고 이 뇌의 실질보다 좀 더 밝은 이 부위들이 좀 출혈. 저 정도의 뇌출혈이 있다면 아이가 고통을 느끼나요? 토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이제 말을 잘 못하겠지만 두통이라든지 뭐 머리가 어지럽다든지 토했다든지 뭐 근데 그거를 밥을 잘못 먹어서 토했다라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외상의 흔적은 전혀 없지만 이 뇌 안쪽에 출혈이 있다는 것은 학대로 의심되는 사망 사례이기 때문에 경찰이 이제 궁금한 점은 주변 인물들이 어떤 학대를 가해서 아동이 사망한 건 아닌지 이거를 좀 밝혀달라고 저희에게 의뢰를 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그 사망한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검사 대상자로 출석합니다. 일단 방문을 하시면 면담을 저희랑 하게 되는데요. 뭐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1시간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흔드는 과정, 뭐 때리거나 넘어뜨리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아이를 흔든 경우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이를 흔들고 하면은 이제 아이한테 해로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이를 흔들고 한 적은 전혀 없어요. 와이프와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흔들면 안 좋다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적이 없고 사실 저희는 그 면담만 가지고는 이분이 진실하다 거짓이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희의 정식 명칭은 사실 거짓말 탐지 검사는 아니고요. 심리 생리 검사라고 하는 게 이 검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센서를 부착하는데요. 혈압 반응을 재는 센서, 그리고 호흡 반응을 재는 센서, 피부 혈류량을 본다든지 복합적인 측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는 일단 대략 한 10가지 또는 11가지 정도의 질문 목록이 작성이 되면 예 또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는 그렇게 심플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름이 최수진 맞습니까? 네, 이번 사건 관련 없이 나쁜 행동 한 적 있습니까? 아니요. 이번 사건 이전에 고의로 거짓말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본건 당시 희정이를 흔들거나 머리에 충격을 준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요. 상부의 호흡에서는 좀 반응이 있어 보이는데 이 정도는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충분하게 서프레션이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네. 두 분 다 피해 아동을 흔들거나 머리에 어떤 손상, 충격을 줬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짓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결론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사가 아무리 정확도가 높다고 해도 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유력한 목격자나 다른 정황들이 없는 사건이거든요. 오로지 아이의 부검 결과, 출혈 이런 건데 이런 상태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 결과가 거짓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기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한 아이가 다급하게 실려옵니다. 아기와 함께 온 부모는 침대에서 아기가 떨어졌다고 의료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쿠션에 눕혀놓은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토했고 갑자기 아기가 떨어졌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학대다라는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진짜 적어요. 특히 머리 손상. 저는 좀 흔들었을 뿐이에요. 또는 이불 위에 올라가서 떨어졌어요. 라고 했을 때 증거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대개의 경우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고 은밀한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갖다가 때려서 학대해서 죽였다. 이거 절대 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한 진술을 뭔가 깨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차원에서 뭔가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 접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지금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면 학대 위험성에 노출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의 가정이라는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객관적인 어떤 분석에 의해서 제공해 준다고 그러면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